일단은 제가 9월 13일자 기준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됐고 9월 13일자 기준으로는 SL의 총 5% 해서 매입 금액이 한 600만원 정도, 원래는 6%였죠. 그리고 지오엘리먼트가 1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힐러홀딩스가 4% 정도 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이렇게 매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CGCGV 32회차를 40% 하겠다라고 했고 A프로젠 H엔지를 6회차를 40%해서 편입을 한다 그랬는데, 매입가는 9월 13일자 기준 종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대부분 손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SL도 60만원 손실, 지오엘리먼트도 17만원 손실, 힐러홀딩스도 20만원 손실. 근데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편입을 한 거지, 제가 SL 분석 영상이랑 지오엘리먼트 분석 영상을 보시면 우리 촌뜨기들 알겠지만 싸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SL은 사실은 8,000원까지도 떨어지면 좀 매력적일 수 있는데, 일단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매입을 한 것도 있어. 지금 열심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손실이 났는데 우리는 평생 투자할 거니까 한 5년 뒤에 보자는 거지.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채권은 교체 매매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거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2회차 전환사채든 A프로젠이든 보유하고 있으면 연 한 15% 내외로 수익이 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유그룹에 이슈가 크게 생기면서 이 대유 AP 6회차 전환사채 매력도가 엄청 올라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 교체 매매를 하면은 CGCGV랑 A프로젠에서는 손실이 꽤 크게 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CGCGV한테는 한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A프로젠 H엔지는 130만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유 AP 6회차 전환사채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손실 확정해서 매도를 했고요. 이제 신규로 담았어요. 근데 금요일자 기준 종가가 8,32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 얘를 조기 상환 신청한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 신청을 하게 되면은 12월 11일인가? 아무튼 그때 상환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력은 여기다가 제가 기재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촌뜨기가 만약에 야, 니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하면 이 내역은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계속 공개하면서 일단은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CGCGV랑 A프로젠을 매도하고 대유 AP 6회차 전환사채를 사는 교체 매매를 금요일날 진행했다고 가정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박제해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수일지스 8회차 전환사채 공모로 발행된다라고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수일지스가 8회차 전환사채를 공모로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공모 발행이 엄청 많죠. CB든 뭐든 BW든 그리고 뭐 유증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와,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랐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안 좋은 애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도에 대한 이슈가 많아질 수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만이니까, 이거 생각보다 오랜만이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아스트 분석했는데,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신용 이벤트 때문에 분석했고, 그죠? 그 다음에 대유그룹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다뤘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신용 이벤트 때문에 했었잖아요. 근데 신용 이벤트 말고 그냥 일반적인 채권 분석을 내가 많이 안 했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이게 오랜만이더라고. 오랜만이다 보니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일반적으로 채권을 분석할 때 크게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개요가 있어요. 1번 뭐 분석, 2번 뭐 분석, 3번 뭐 분석, 4번 뭐 분석. 자, 이거 각각 어떤 거 분석해야 돼요? 알려줘요, 나한테. 아, 구리부심님 사업개요요. 감사합니다. 사업개요는 2번. 사업 개요를 봐야 되고, 세 번째 뭐 재무제표, 땡큐. 재무제표는 3번. 오랜만에 하니까 막 나오죠. 1번 아직도 안 나왔어. 대주주, 땡큐. 최대주주 1번이 뭐예요? 최대주주. 이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봐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뭐 그룹사일 수 있으니까 지배구조를 봐야 될 때는 지배구조도 같이 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최대주주랑 지배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살펴보고, 세 번째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세 번째긴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95% 이상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뭐, 자, 네 번째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분석했는데 부도는 안 날 것 같아. 만약에 부도는 안 날 것 같아. 그런데
발행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네들이 지금 내가 부도 가능성 대비해서 신용도 대비해서 발행 조건이 얼마나 매력적인지까지 봐야 한다 해서 이렇게 4개. 그래서 최대 주주 사업 개요, 재무제표, 발행 조건 이렇게 4개는 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항상 했어요. 이거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일단은 짚고 그 다음 가자고요. 자, 2번째. 자, 그래서 최대 주주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를 보니까 조금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웬만하면 들어봤을 법한 기업이에요. 이수화학이 최대 주주입니다. 이거는 일반 개인보다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수화학이랑 특수관계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봤더니 이수화학 자체가 기초는 비교상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기말 현재 시점이에요. 29.53%. 김상법은 이수그룹의 그 회장입니다. 그래서 최대 완전 오너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너가 4%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33.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있잖아요. 비상장사는 아닌데 상장사 지분이 사실은 30% 이상이 되면 얘는 지분율이 높은 거예요.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다? 지분 33.63%는 양호한 지분율로 해서 이수화학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수화학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수 앱지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계열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뭐예요? 이수 그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지배 구조도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왔어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왔더니 이수에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얘 위에 뭐가 있냐면 이수화학이 33%가량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수화학 위에는 이수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이수는 이수엑사캠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고 이 이수엑사캠을 김상범이라는 오너가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야 이수화학이 뭐 하고 있다. 중간 지수사 역할을 하고 있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수화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수화학이 이수에칩스의 최대 주주로서 모회사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이수화학의 자산을 봤더니 재무구조를 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8,500억 가량 되고 자기 자본이 4,400억 정도 되는 그래도 어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매우 알짜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수에치스는 자산이 기껏해야 1,400억, 자기 자본 597억이기 때문에 거의 몇 배예요? 7배나 되죠. 그러니까 이수에치스가 문제가 될 때 이수화학이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수건설도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 그래서 이수그룹의 상장사는 이수에치스랑 이수화학 2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 지배구조상 전체 그룹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사실은 이수화학을 중심으로 한 화학업이 주예요. 이수그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특이하게 화학업을 주로 하되 건설업, 또 뭐 PCB, 그 다음에 얘 그 이수에치스를 통한 뭐 바이오 이런 사업을 여러 개 다각화해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구조였고, 그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수에치스를 한번 보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뭐 사업적 연관성이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업적 연관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다소 떨어지면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이수그룹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위험해졌을 때 화학이 주잖아요. 그러면 화학업을 영위하는 사업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수에치스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건설 약해요. 얘는 화학업만 주고 PCB든 바이오든 건설은 약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체가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바이오시밀러는 아니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뭐 있었어요? 에이프로젠 있었죠.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있었잖아요. 헬스케어 앤 게임즈가 있었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사업을 쭉 영위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객사나 실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랬거든요. 다만 재무구조상으로
이게 실체가 없어도 재무구조상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A4에서는 H엔진은 주식 말고 주주 말고 채권 투자자가 채권 투자하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체가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그룹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얘를 그냥 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채권 전환사채 발행할 때도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지분이 많이 희석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희석되는 지분을 보호하고자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뭘 하냐면 유상증자 100억도 같이 합니다. 100억의 유상증자도 같이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수화학이 100억을 주는 거잖아. 유동성 공유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그룹사 차원에서 유동성 공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 지원 가능성 은 결론적으로 높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대주주가 이수화학인 점, 그리고 이수그룹 계열사인 점을 봤을 때 이 주인 최대주주 측면에서는 뭐다? 플러스 요소다. 투자할 때 매력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얘가 몰랐는데 국내 최초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래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는, 우리가 좀 유명한 게 셀트리온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이 정식적으로 막 생기기 전부터 얘네들이 그 영위를 했더라고, 이 사업을. 그래서 국내 최초 바이오시밀러 개발사고, 식약처에 승인된 품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 실체가 있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보죠. 그 보면은 뭐 클로티넵이라고 하는 게 2006년 12월에, 에브서틴이라고 하는 애가 2012년 10월, 그 다음에 파바갈이라는 애가 14년 1월에 이렇게 각각 식약처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클로티넵 말고 여기 에브서틴이랑 파바갈이 색깔이 쳐져 있죠. 이수헵타시스, 여기서 제가 일단은 좀 빠르게 확인되는 것만 확인했거든요. 이수헵타시스도 같이 일단은 물어봐줬으니까 한 번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헵타시스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수가 이수헵타시스랑 이수화학을 지배하고 있고, 이 이수화학이 이수헵지스, 이수건설 요렇게 지배하고 있다, 이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수헵타시스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다음에 제가 넣어서 자료 관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보자고요. 그래서 사업을 봤더니 국내 최초 아무튼 이렇게 에브서틴이랑 파바갈에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 얘네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브서틴이라는 애가 전체 매출의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핵심이고 성장성도 얘가 좋아요. 그 다음에 파바갈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 이제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매출 증대에 핵심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브서틴이 총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을 비롯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란, 알제리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이랑 알제리 등 해서 총 8개 국가의 품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식약처 승인 받은 거 말고도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이 있을 텐데, 이 신규 파이프라인 중에는 알츠하이머 항체인 ISU203이라는 애 개발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봐지고, 올 하반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딱 쭉 봤을 때 올 하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낼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자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흑자 기조를 유지해주는지가 이 동사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뒤쪽으로 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재무제표까지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별로 매출을 보게 되면 에브서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 보이나요? 이거 조금만 확대할까요? 여기가 에브서틴, 그리고 여기가 파바갈인데, 에브서틴이 지금 233억, 총 지금 2022년도에 412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그 중에 233억이 에브서틴, 파바갈이 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쭉 숫자를 보면은 57, 90, 115, 124, 233, 파바갈이 50, 59, 74, 86, 95 이렇게 성장성이 좋아요. 클로티넵 같은 경우에는 48, 42, 42, 43, 40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봤을 때는 에브서틴이랑 파바갈이 좀 많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국가별로 봤을 때는 어디가 중요한 데를 보면은 한국이랑 알제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제리도 이렇게 91억 정도 매출을 기록하기 때문에 절대
작지 않고 중요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알제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 세컨 티어로 좀 중요한 게 우루과이랑 러시아 19억, 10억 이런 식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반기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총 231억 했는데 그 중에 한국이 104억, 알제리가 91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바이오 쪽이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사업을 영위하는지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걸 크게 이 사업을 엄청 뎁스 있게 분석할 1차적으로는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재무제표까지 다 보고 전환사채를 투자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엔 사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투자 가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바이오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보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조금 더 난 사업을 세분화되게 알고 싶은데 라고 하는 우리 촌뜨기들이 있을까봐 또 일단 제가 다 보기는 귀찮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래서 에브서틴, 파바갈, 클로티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각각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충분히 때려서 이거 없앨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실적 나는 거 말고 신약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갖고 왔어. 자, 동사가 연구하고 있는 지금 임상 진행 중인 각각의 파이프라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파이프라인은 한 임상 1상 정도 이상이 진행되게 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면 좋은 게 뭐 있냐면은 이 돈이 필요할 때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은.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요것도 없앨게요.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실적 추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사람 있잖아. 그래서 실적 추이 막 이런 식으로 갖고 왔어. 와, 167억, 210억, 256억, 280억, 412억. 근데 적자, 적자의 향년이구나. 분기 기준으로도 6월 달에 1억이라도 흑자 나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흑자가 나면은 이거 약간 진짜 그 청신호거든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보여요? 2023년 12월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흑자를 기록해주고 내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그 흑자 기조만 유지해준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사채를 만약에 투자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매우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키팩터입니다. 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는지 여부.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업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자, 사업 다음이 재무제표. 근데 재무제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같이 보면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일단은 첫인상, 항상 소개팅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소개팅에 딱 나왔을 때 첫인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첫인상이 이 사람이 별로야, 그러면 사실은 커피만 마시고 바로 도망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밥 먹는다 그러면 밥 먹고 커피 안 마시고 바로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외형이나 이런 첫인상을 보는 게 요약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의 본질을 다 나타내냐고?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까지 우리는 파헤쳐야 되고, 그 본질을 파헤치는 게 자산이랑 부채 하나하나 계정을 다 보는 거. 그리고 요약 재무제표는 그 딱 첫인상 왔을 때 깔끔하게 옷 입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피부 정리하고 머리 잘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요약 재무제표를 보는 그런 관점이다 보시면 되고, 자, 원래는 보통 이제 연결이랑 그 별도 기준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는 연결이 없어요. 연결이 없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만 가지고 왔고요. 개별 재무제표만 가지고 왔을 때, 자, 이렇게 요 순서예요. 요 순서로 보게 되면, 자, 자산은 보면 1,500억, 1,300억, 1,800억 좀 쪼그라들었죠. 자산 쪼그라들었네. 특이점. 그러니까 부채는 일정 수준 유지. 자기자본은 자기자본 감소했네. 자기자본 감소는 뭐예요? 되게 마이너스죠. 자산 쪼그라든 것도 마이너스. 봤더니 그럼 자기자본은 쪼그라드는데 부채는 유지하니 부채 비율은 당연히 올라갔겠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미친 듯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서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110%대에서 130%대로 확 올라왔다. 이거는 조금 경계해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고, 당연히 자산 쪼그라들고 부채 그대로인데 자기 자본이 쪼그라들었다는 건 뭐예요?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거 안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280억,
2022년도에 410억으로 확 뛰었죠. 그래서 야, 매출액 확 뛰었네? 매출액 확 뛰었는데 뭐 뛸 수는 있어. 그거는 긍정적인 요소야. 근데 이제 특이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지금 거의 뭐 한 1.5배 이상 매출액이 늘었는데 영업이익단으로 영업 적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서서히 형성되면서 이 영업 적자가 축소가 돼야 되는데 영업 축소 확 늘었죠. 그러면 야, 이거 왜 그랬지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야, 영업 적자가 매출액이 그렇게 늘었는데 왜 늘어났니 하고 봤더니 이겁니다. 2022년 원래 2021년도에는 그 파이프라인 재정비한다고 수출 쪽이랑 이게 좀 실적이 좀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실적이 좀 미미하게 성장했지만 2022년도에 수출을 재개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근데 뭐 이거죠. 재고자산 중에 오래 돼 있는 애들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쪽에서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재고조신 쪽에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이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고, 이건 근데 향후는 뭐예요?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는 게, 지금 그럼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퀄리티, 재고자산의 질은 높아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안 지어가지고 용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회계상으로 손실을 확 한 번에 잡는 거, 한 개 그 회계 연도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우리가 빅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 빅베스를 하는데, 빅베스를 언제 하냐도 중요하잖아. 언제 할까?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빅베스를 하는 타이밍은 그 다음 해에 수익이 잘 날 것 같을 때, 그 다음 해에 수익이 잘 날 것 같은데 이런 뭐 감모 손실 발생하거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매출채권 손실 때려가지고 매출채권에서 이제 또 뭐 평가 손실이 발생하든 하였으면은 수익이 잘 났는데 그거 다 까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 우리 수익이 매출이 안 좋을 때 야, 손실 다 까내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빅베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빅베스를 했다라는 건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2023년도 또는 2024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네, 이러한 기대감으로 빅베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고, 사실은 이걸 넣은 거, 이것만 썼더니 얘를 키우니까 이상하고 해서 편집상의 이유로 넣었어요. 그래서 분기별 실적 한번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셔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 재무제표를 보고 그 다음 우리는 뭐 한다? 본 게임에 들어가자.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자산을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봤더니 단위는 100만원이고요. 유동자산이 750억, 비유동자산이 636억 정도로 총 자산은 1387억 정도 되고, 한 6대 4 정도 되구나. 그래서 뭐예요? 사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좋아요. 기본적인 유형자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유동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유동자산이 또 100대 빵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유동자산이 7대 3, 6대 4면은 5대 5, 4대 6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는 유동자산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아서 좀 양호하네. 우리가 이렇게 일단 한번 첫 번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각각 보면은 비중이 많은 게, 현금은 당연히 비중이 적어도 얼마 있는지는 보셔야 되고, 단기금융상품이 좀 비중이 높죠. 22%. 매출 채권도 한 12.4%로 높고요. 여기서 요 색깔 다른 건 뭐냐면 하위 개념입니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장기 매출 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밑에 장기 대여금과 보증금이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 이 매출 채권 여기 기타 유동 채권에서 다 14%인데 그중에 매출 채권이 12.4%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재고자산이 9.6%로 좀 많죠. 장기 금융상품이 15.5%, 유형자산이 11.7%, 무형자산이 15.3%.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금융상품 중에서는 33억 정도가 외화 지급 보증으로 하나은행에 담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입금에 대한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외화 지급 보증 포기하고 33억 되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현금화 가능한 담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단기금융상품이라 해봤자 예금
이런 거거든요. 예적금. 그러면 현금성 자산 108억, 그 다음에 단기 예금 315억.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뭐 대략적으로 한 420억 정도가 뭐예요? 현금. 와, 바이오 기업 치고 뭐 현금 많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171억인데 얘가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매출 채권 쪽에서 그 손실 충당 잡은 거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은 대부분 다 연체 안 됐고 정상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172억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은 현금화가 단기간 내에 될 거다. 그러면 170억에 80%하면 얼마예요? 8, 7, 5, 56, 8, 1은 8, 140억 정도. 140억 정도는 또 금방 현금화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미수수익, 선급금 이런 것들은 거의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132억이었는데 뭐였다? 2022년도에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하나씩. 그 다음에 그럼 벌써 유동자산 끝났죠. 유동자산 이게 다예요. 유동자산 정리하면 뭐예요? 현금성 자산으로 해서 420억 정도 있고, 매출채권이 한 171억 정도 있는데 현금화도 금방 될 거고, 재고자산 132억 정도 있는데 퀄리티 좋다. 끝. 비유동자산 636억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금융상품이 214억으로 많은데 이거 조금 애매해요. 이거 없어. 안 나와 있어요. 이 214억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보통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없어도 사업보고서에는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사업보고서에도 장기금융상품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뭐 그래봤자 기껏 해봐야 뭐 펀드 이런 거 아니겠냐고, 맞죠? 유사시에 대부분 다 현금화가 가능할 거다, 뭐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많죠, 현금성 자산. 여기 420억, 여기 한 130억, 그 다음에 여기 뭐 240억, 210억 하면은 여기서 현금 많다. 그 다음에 얘는 작으니까 넘어갔고, 유형자산이 161억인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유형자산 중에 토지가 많으면 좋은데 토지는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건물입니다. 기타 유형자산이나. 그래서 건물 86억이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그래도 한 50% 정도는 담보 여력이 있거든요. 지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이 요거 33억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유사시에 담보 제공하고 차입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무형자산은 바이오시밀러 사업, 바이오 섹터 자체가 뭐예요? 그 연구개발비 많이 사용하면서 이게 무형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이 한 15%가량 210억 정도 있는데 파바갈이 103억 정도 있죠. 파바갈 뭐예요? 실적 나오는 애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애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채권 투자 입장에서 무형자산은 보통 0으로 넘겨요.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쳐주는데 그거 외에는 다 삼각해서 0으로 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바갈은 실적이 나오고 매출을 지키고 있는 라이센스의 가치이기 때문에 103억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의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도 0으로 치긴 어렵고, 얘도 한 뭐 반타작 하면은 한 50억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자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자산 끝. 그래서 자산 이거 끝. 그래서 자산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화 가능성 높은 자산을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현금성 자산 424억, 요거 두 개 합한 거, 장기금융상품 215억 요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담보대출로 한 최소한 50억은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억. 그럼 얼마? 매출채권은 포함 안 시켰어요. 왜냐면 영업 쪽이고,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입채무, 그 다음에 매입채무,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판관비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다 그 경상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매칭돼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굳이 안 갖고 왔어. 그래서 그렇게 따졌더니 약 한 69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2023년 10월 23일 다음 주에 유상증자를 다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주당 7,000원으로 100억 정도 이수화학에서 유상증자가 단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12월 22일에 이번에 분석하는 8회차 전환사채 500억 발행합니다. 그러면 600억의 현금이 더 생기죠. 그러면 690억에 600억 더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300억 정도 현금이 확보가 돼요. 자산 되게, 현금성 자산 되게 많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재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재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공정가치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 정도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자산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